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도 산업이 뭔지 알고 모르고 자기가 이런 경쟁력을 만드는 거예요. 요거 와이즈 부스터인데요. 아, 네. 요거 위에 뚜껑 여시면은요. 아, 이거 두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은행잎 추출물이나 또 안경 쓰시니까 눈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요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약은 아니고 와이즈 부스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처음 모셨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이 보안 이 영역이 정말 중요한데 네. 우리가 또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나 또 오해하고 있는 것도 많고 네, 저는 교수님한테 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요즘에 보고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항상 뭔가 북한이 뭔가 뭔 짓을 하고 있는 거는 같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코인 시장에서. 네. 그게 어디더라? 더 블록이라는 매체가 보도한 내용 보니까 북한이 세계 3위 비트코인 보유국이라고 하더라고요. 북한이 이제 외화벌이 수단이 이제 점점 차단되니까 그렇죠. 달러가 안 되니까. 네, 어떤 대체제로 삼은 것이 암호화폐입니다. 네. 이 암호화폐라는 게 기본적으로 익명성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도대체 누가 가져갔는지 뭐 이런 걸 추적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 해킹 그룹이 이제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뭐 이런 것들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많이 해왔고 네. 그게 이제 누적되다 보니까 예. 북한이 갖고 있는 뭐 비트코인 암호화폐 어떤 수가 전 세계 3위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에 이어서 세계 3위. 근데 이게 정확히 이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가져갔는지를 네. 알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확히 몇 개를 가져갔다 네. 뭐 이렇게 밝힐 수는 없지만 굵직굵직한 사건 배후에 북한이 있다 이렇게 특정된 것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제가 또 이 얘기하면 그런 게 어딨어 뭐 인터넷은 흔적을 쉽게 지울 수 있는데 네네네. 그 북한인 줄 어떻게 확신을 해? 네네네. 못 잡으니까 면피하려고 북한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럴 수 있죠. 예, 제가 외부 강연 갈 때마다 그 질문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네네네. 우리가 보통 해킹의 배후가 누구다 예. 이런 걸 추적할 때 그 활용하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명령을 내리는 컴퓨터. 예. 우리가 그것을 뭐 커맨드 앤 컨트롤 서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해킹 프로그램에 명령을 내리는 그 컴퓨터 위치가 어디냐, 뭐 IP 주소가 뭐냐 이런 걸로 이제 추적하는 경우가 네. 있고요. 예. 또는 이제 해커들이 보내는 메일이라든가 예. 어떻게 나누는 대화 같은 걸 보면 이건 우리가 안 쓰는 단어인데 아하. 아니면 이건 좀 북한 사람들이 쓰는 어떤 단어들이 나오는데 예. 뭐 이런 걸로 추적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아니면 우리가 휴민트라고 그래서 이제 간첩들이죠. 인적 정보. 그렇죠. 인적 정보를 활용해서 그걸 통해서 얻어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요 소프트웨어 유사도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네. 그 사람만의 어떤 화법이 묻어나잖아요. 필체처럼. 그렇죠. 그렇듯이 소프트웨어도 그 사람이 프로그램을 짜는 그런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수사당국은 예. 북한이 사용했던 해킹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대조를 해서 이거는 북한의 해킹 조직이 썼던 그런 어떤 프로그램 작성 패턴과 유사한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배후에 북한이 있다, 러시아가 있다 이렇게 특정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필적이나 화풍처럼 네. 프로그래밍 하던 그런 코딩의 유사성 네. 이런 걸 가지고요. 그러면 북한은 그러면 도대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거 어떤 방식으로 탈취를 해내는 거예요? 인터넷 뱅킹 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예. 우리가 인터넷 뱅킹을 해킹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가장 확실한 건 공인 인증서를 해킹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공인 인증서를 해킹하면 내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아무데나 계좌이체 시켜버리면 되잖아요. 예. 비트코인도 사실은 이 인터넷 뱅킹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의 기술적 원리를 예. 모르시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 미치시는 건데 실제 우리가 비트코인을 다른 사람한테 보내거나 네. 받을 때도 공인인증서 비스무리한 걸 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의 공인인증서 역할을 하는
그것을 해킹하면 해커의 계좌로 마음대로 비트코인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라든지 그 블록체인 자체는 해킹하기 어렵지만 이 오가는 길목만 잘 잡아서 요 루트를 이제 자기 집 앞으로 돌려놓으면 그렇죠. 내가 받을 수 있다 이런 그렇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은행 자체를 바로 해킹할 수도 있지만 예. 이거는 되게 어렵잖아요. 예. 그러면 개인을 해킹해서 공인인증서를 탈취하면 계좌이체 마음대로 할 수 있듯이 블록체인 자체를 해킹하려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을 해킹해서 그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공인인증서 같은 걸 빼앗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거래소에 있는 지갑이 탈취당했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렇죠. 그런 건가요? 그게 지갑이 탈취됐다는 얘기가 그 거래소에 있는 공인인증서 같은 걸 뺏어왔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아무 계좌로나 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을 전송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상대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 왜냐하면 어떤 거래소보다는 예. 개인이 어떤 관리하는 게. 보안이 좀 취약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보통 왜 화이트 해커라고도 하고 네네. 이거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전문가들 뭐 교수님을 비롯해서 이런 걸 이제 시도하면은 그게 할 수 있는 영역입니까? 기술적으로? 그게 엄청난 막 기술적인 뭐 하이엔드 기술이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터넷 뱅킹을 막 얘기하고 네.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을 설치하고 있지만 네. 개인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여전히 뱅킹 사고는 나잖아요. 네. 그런 거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창기의 거래소들은 사실 보안 수준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최근에는 그걸 많이 끌어올렸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개인들은 어떤 보안 관리 의식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개인을 노려서 키를 탈취해서 마음대로 어떤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그런 식의 공격이 여전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뭐 우리나라 뭐 4대 거래소, 5대 거래소 합니다만은 그 어떤 거래소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해외 거래소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더 취약성이 더 드러나기도 막 그래요? 아무래도 좀 큰 거래소,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본 거래소 이런 데는 네네네. 이제 자금이 풍부하니까 보안 관리하는 인력도 많고 보안 솔루션들도 많이 들어 있거든요. 네네네. 하지만 우리가 좀 잘 못 들어본데 이런 데는 영세하다 보니까 어떤 충분한 인력이라든가 충분한 어떤 제품을 설치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많이 나는 거죠. 그 북한의 해커 조직 이름도 좀 막 이렇게 특정이 돼서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라자루스, 네. 안다리엘 이름은 멋있는데 이게 어떻게 좀 실체가 뚜렷하게 그러면 파악이 되는 겁니까? 일단 많은 분들이 도대체 뭐 이름이 이래 뭐 이렇게 생각들을 일단 많이 하세요. 예. 라자루스는 또 뭐고 김숙희는 뭐고 뭐 이런 것들이요. 맞아요. 김숙희. 일단은 북한의 해킹 조직들 이름은 그걸 분석하는 회사에서 자기 마음대로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 이름 정하듯이. 네네. 이게 뭐 정부가 무슨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름을 딱딱 정해주는 게 아니라 이걸 처음 발견한 회사에서 그냥 자기네들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해킹 조직이라도 예. 이름이 여러 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A라는 회사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B라는 회사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아하, 와이스트리트 발견했으면 우리가 와이스트리트 쿠스 막 이렇게 붙일 수도 있는 거. 별자리 이름. 맞습니다. 아, 별거 아니었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뭐 라자루스라든가 블루노로 뭐 안다리엘 이런 것들은 예. 우리나라 이제 금융 쪽에 보안을 어떤 총괄하는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금융보안원이라는 네, 금융보안원. 조직입니다. 네. 그 금융보안원에서 2017년에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보고서라는 걸 국문과 영문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요런 분류표를 하나 발표를 했어요. 아하. 그래서 북한의 대표적인 해킹 그룹이 라자루스부터 안다리엘까지 있는데 맡은 역할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어떤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언론에서 이거를 받아 쓰는 겁니다. 아, 활동 시기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주로 이제 사고 친 거, 그렇죠. 뭐 빼돌린 거, 요게 조금씩 다르다. 그러니까 보시면 사회 혼란 이런 건 뭐냐면 네. 뭐 예전에 방송국들 전부 다 해킹해서 맞아요. PC가 다 꺼지고 막 이랬던 적 맞아요. 있죠. 맞아요. 예. 그런데 이 방송국을 해킹해서 어떤 금전적 이득을 얻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건 이제 대표적으로 사회 혼란을 야기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 정부가 무능하다 이런 인식을 심어준다거나 아니면 뭐 주가를 요동치게 만든다거나 이런 걸 이제 사회적 혼란을 목적으로 한 해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경제적 이익은 말 그대로 은행 시스템을 해킹한다든가 인터넷 뱅킹을 해킹한다든가 암호화폐를 해킹한다든가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 맨 오른쪽에 있는 뭐 기밀 정보 탈취 이런 것들은 뭐냐면 방산업체 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데 들어가서 말 그대로 기밀 자료를 탈취해오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해킹 그룹은 잘 보시면 이렇게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따로따로 활동을 합니다만 네네. 경우에 따라서는 두세 개 해킹 그룹이 동시에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합작전을 피기도 합니다. 근데 추정하기로서는 저런 조직들이 다 북한 내에 있는 건 아니고 해외에서 활동을 북한은 기본적으로 예. 인터넷 환경이 되게 열악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북한에서 어떤 해킹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에서 해킹 실력을 인정받으면 네. 중국이라든가 유럽 지역에서 해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북한 학생들한테는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외국 나가서 살수 해외 있다. 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물으시는 게 아니 북한은 인터넷도 잘 안 되고 뭐 잘 못 사는데 네네네. 컴퓨터를 어떻게 잘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데 인도도 네. 굉장히 소프트웨어를 잘하고 IT 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실제 컴퓨터 같은 걸 배우는 데는 그렇게 큰 돈이 들진 않습니다. 머리만 똑똑하면 일단 뭐든 할 수 있고 나가서 배울 수도 있고. 그렇죠. 거기다가 뭐 러시아나 중국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올 수도 있거든요. 과외 선생님. 그렇죠. 그런데 북한은 게다가 우리는 정말 똑똑한 애들은 안타깝게도 의대를 가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수령이 너 이거 해 그러면 한단 말이죠. 똑똑한 애들 뽑아다가 그렇죠. 야 너 컴퓨터 배워라. 그래서 일단 컴퓨터 실력 자체가 굉장히 좋고요.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중에서도 해킹을 하면 해외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동기부여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실적들이 나오는 거죠. 야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잘 몰랐었네요. 하여튼간 참 기상천외한 이름들은 하여튼간 그 처음 발견한 회사가 붙이는 거라는 네. 거, 그리고 그 행태를 또 파악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가상자산 같은 걸 해킹을 했으면 네. 북한 입장에서는 그거로 해외 가서 뭐 물자를 사오려면 달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선가는 현금화를 해야 할 거고 네. 이 현금화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그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예, 관계를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그냥 암호화폐입니다. 그렇죠. 블록체인은 은행의 어떤 전산 서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기술 기반. 네, 또는 통장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통장 정리를 해보면 누구한테로 돈이 얼마가 나갔다. 누구한테서 돈이 얼마 들어왔다. 이게 기록에 남아. 통장 기록에 다 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은행 전산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는 네. 모든 고객에 대한 입출금 내역 기록이 다 남습니다. 네네네. 블록체인이 그런 겁니다. 블록체인에는 어떤 전자지갑 주소로부터 얼마가 나한테로 들어왔다. 또는 내 계좌로부터 얼마가 누구한테로 나갔다. 이런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에 다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갑 주소라고 하나요? 네. 지갑 주소만 알면 그 거래 내역을 다 알 수 있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갑 주소라는 게 일종의 통장 계좌번호 같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블록체인에는 어느 계좌번호로부터 어느 계좌번호로 몇 개의 비트코인이 왔다 갔다 했는지가 다 기록됩니다. 그 흐름을 근데 제3자도 볼 수 있는 거죠. 누구든 볼 수 있습니다. 예. 블록체인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블록체인에 어느 계좌에서 돈이 어느 계좌로 흘러갔다라는 게 다 보이는데 예. 왜 해킹한 사람을 추적해서 그 돈을 회수를 못 해옵니까? 알 것 같은데. 네, 이 질문을 엄청나게 하세요. 네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는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네. 믹싱 서비스라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믹서기처럼 갈아버리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돈을 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A, B, C, D 이 사람들이 예. 전부 다 뭐 해커나 뭐 이런 어떤 좀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요 믹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돈을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네요. 자금 세탁. 자금 세탁해주는 데죠. 그리고 그러면 일단 믹싱 서비스가 그 돈을 받아서 다시 그 돈을 보내줍니다. 네네네. 이런 서비스를 두세 개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면 중간에서 그 흐름이 끊겨버리는 겁니다. 주소를 알아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저게 어느 돈으로 빠져나가는지는 중간에 희석이 돼버리는, 그렇죠. 섞여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분쇄기네요. 문서 분쇄기, 파쇄기 그렇죠. 같은 거. 이 믹싱 서비스가 그냥 우리가 돈을 가져가서 뭐 동전 교환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돈 세탁이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미션 임파서블이나 007 영화 보면은 문서 파쇄기에서 이제 종이 다 긁어다가 이거 다시 스캔해갖고 막 조합하는데 맞습니다. 네. 저거는 되지도 않는 거네요. 그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돈을 일단 세탁하면 저 제3지역에 있는데 가서 그걸 뭐 달러로 바꿀 수도 있고 유로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방식을 취할 수 있고. 아니 근데 보도를 보니까 북한이 자체적으로 설계한 가상화폐 거래소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완전히 이렇게 확인된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외국 같은 데서는 네. 뭐 그 나라 사람 신분으로 위장을 해서 그런 거래소를 만들면 네네네. 자금 세탁이나 아니면 자금을 인출하는 게 조금 더 용이하겠죠. 아하.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테라루나 사태 때 네네네. 그 권 대표가 있지 권도영, 않습니까? 권도영, 예.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권도영 대표가 비트코인을 몇 개를 갖고 있는 건지 회사 자금을 횡령한 건지 아닌지가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 정도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가상자산은 완벽하게 추적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갑 주소만 알면 다 팔로잉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에 저렇게 분쇄를 해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빠져나갈 구멍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고 또 그 바닥 선수들은 이미 이거 다 알고 그렇게 하고 있을 테고요. 그렇죠. 탈세도 또 그러면 가능한 게다가 거고.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니까 굉장히 순식간에 자금 세탁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보면 북한 같은 경우 그러면 마음만 먹으면 제3국 그러니까 규제가 좀 약한 나라에 가서 얼마든지 가상화폐 거래소를 창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10개든 20개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상화폐 거래소 이제 문 닫을 거예요. 거래 끝. 해버리고 남의 지갑들 다 탈취해버리면 그럴 수도 있고 가능한 거네요. 가능하죠. 어차피 거래소라는 게 실제 거래소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코인 투자자들은 그냥 내가 쓰는 거래소를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서 사용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네. 그래서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다거나 네. 이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아마 이것까지는 못 보셨을 텐데 예. 이거는 제가 그 업비트라고 네. 하는 회사에서 쓰는 그 화면을 그냥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예. 보통 많은 분들은 보통 이제 내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거래해 봐야지. 예. 그러면 암호화폐 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소 가서 그렇죠, 그렇죠. 아이디하고 비번 계정 만들고. 튼 다음에 음. 그다음에 원화 연계은행. 예. 넣고 네네. 그래서 거래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 제가 이더리움 입출금, 내 이더리움 입금 주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거래소에 가서 계정을 트고 네. 그다음에 거래 통장 연결해서 예. 암호화폐를 사거나 또는 파시면 그곳은 그냥 거래소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직 내 계좌로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그냥 거래소가 데이터베이스에 거래소가 돈은 다 갖고 있는데 네네네. 김승주가 누구한테 얼마 보냈음. 은행이랑 똑같네요. 그렇죠. 그냥 자기가 그 통장에 찍어주는 장부로만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면 돈은 다 거래소가 갖고 있으니까 네네네.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래소가 해킹 되더라도 예. 내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으면 여기 보시면 이더리움 입출금, 내 이더리움 입금 주소 여기다가 네. 내가 만든 그 전자지갑 주소를 입력해서 네. 내 계좌로 옮겨오는 작업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아. 근데 대부분 이걸 안 하세요. 이건 안 하시고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어차피 거래만 하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 존재 자체를 잘 모르시고요. 저거를 나중에 현금화하기 전까지는 실제 내 지갑으로 가져오지 않는 거의. 그렇죠. 근데 저게 그러면 중간에 절차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내가 더 한 번 더 뭔가 액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시려면 일단은 지금 많은 분들이 네. 제가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런 가상자산 강연을 막 해요. 그래서 네네네. 뭐 전자지갑 주소는 계좌번호하고 똑같고요. 뭐 쪼쪽 말씀을 드리면 네. 교수님 저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서 아이디하고 비번은 만들어봤는데 계좌번호 같은 거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네.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십니다. 어. 그런데 실제 안전하게 하시려면 내 계좌번호를 만들어서 예. 거래소에 있는 것을 내 계좌번호로 옮겨놔야. 옮겨놔야 됩니다. 그러면 거래소가 해킹당해도 아. 내 계좌에 있는 건 안전하죠. 그게 아까 표현했던 지갑이라는 그 개념? 그러니까 전자지갑 주소가 네. 계좌번호죠. 그러니까 전자지갑 주소가. 네네. 그러니까 그냥 그걸 비유해서 그냥 설명을 하면, 그죠. 근데 제가 지금 비유해서 설명드리는 건 조금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은행에서 돈 거래를 하더라도 돈은 다 은행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은행 내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네. 은행이 강도를 당해도 안전하려면 예. 그 돈을 내가 찾아서 아. 내 지갑에 넣어놓고 집에 갖다 놔야 되잖아요. 예.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지금 비트코인은 전부 다 거래소에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은행은 이제 은행 강도 당하더라도 그 돈이 고객들 통장에 찍혀 있으면 뭐 나중에 뭐 이거 고객한테 돈 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내 지갑까지 갖다 놔야 안전하다. 그렇죠. 근데 예,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갑이 털릴 수도 있는 거고 거래소도 그런데- 해킹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예. 모든 돈을 내 개인 지갑에만 넣어두지도 마시고 그것도 털릴 수 모든 있어요. 걸 거래소에만 넣지 마시고 이걸 좀 나눠서 아니 그럼 어디로 빠져나가야 됩니까? 100개 중에 50개는 그냥 거래소에 두고 예. 내가 먼저 샀다 팔았다 해야 되니까. 이것도 일종의 분산 개념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한 게 없는 거네요. 안전한 게 없죠. 그리고 거래소도 보통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뭐 몇 개씩 쓰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서 왜 콜드 월렛이라고 이렇게 네. USB 같은 거를 별도로 빼서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안전합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게 이제 콜드 월렛이라고 네. 하는 거고요. 예전에는 이제 비트코인, 정확히는 이제 비트코인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비트코인을 보내거나 받으려면 네. 공인인증서 비스무리한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그 이게 공인인증서 같은 거니까 이거 해킹당하면 큰일 나잖아요. 네. 대다수의 이용자분들은 그 공인인증서 비스무리한 그 키를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놓고 계세요. 아. 근데 그러면 컴퓨터가 해킹당해서 하드디스크에서 그거 빼가면 네네네. 문제가 생기니까 요런 USB 비슷한 걸 만들어서 OTP처럼. 여기다가 저장하세요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공인인증서 인터넷 뱅킹 할 때 공인인증서 받으면 네네네.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도 있고 그죠. USB에 저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USB와 같은 아하. 별도의 외부 저장 매체에 키를 넣어놨다가 네네네. 거래할 때만 연결해서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건 어떤 특수한 USB입니까? 아니면 일반 USB로도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조금 특수한 USB입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이걸 구동시키려면 뭐 지문을 갖다 댄다든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조금 더 일들을 보안성이 해야 됩니다. 강화된. 근데 일반 USB를 일종의 그 지갑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네. 아, 그건 보안이 좀 그거는 이제 떨어지나? 보안이 좀 떨어지니까. 아, 그건 누가 그냥 가져다 이렇게 꽂아갖고 그렇죠. 비밀번호 같은 거 탈취해서 하면 되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콜드 월렛을 잘 안 쓰시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잃어버릴까 일단 봐. 귀찮고 네. 그다음에 나는 거래소에서 단타 매수매도 주문 막 내고 해야 되는데 아, 저거 언제 이걸 찾아서 꽂고 뭐 이런 거 안 하시려고. 보통 저런 거 이제 고래들이나 하는 거라고. 그렇죠. 근데 그 고래들도 USB 하나 잃어버렸다 그럼 뭐 몇십억 날아갔다 뭐 이러고. 고래들은 이제 전자지갑을 여러 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각 전자지갑마다 연동된 키들이 있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전자지갑 10개, 공인인증서 10개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름 분산. 그렇죠. 그리고 그 공인인증서들은 전부 다 이런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고 콜드 월렛은 금고 같은 데 넣어서 비밀번호로 담궈 놓고. 몇 중으로. 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뭐 한 3중, 4중 이렇게 해놓는 그렇죠. 거네요. 근데 그게 곧 탈취당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걸 가능성이 이제 열어놓고 그렇죠. 조심하는 거고요. 그럼 NFT 같은 다른 가상자산도 마찬가지입니까? 가장 NFT 같은 경우도 네. NFT를 서로 사거나 팔거나 하려면 예, 거래소. 거의 똑같은 그쵸. 원리로 동작합니다. 그러면 또 이것도 누군가는 지금도 열심히 빼내려고 또 해킹을 하고 있을 테고 그렇죠. 맞고 또 누구는 빼내려고 하고. 그래서 사실은 야. 이 콜드 월렛 시장을 예. 굉장히 눈여겨보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저 시장이 이제 무궁무진하다. 가상자산이 앞으로 더 퍼질 것 같고 사람들은 돈이 많을수록 콜드 월렛 같은 걸 이용할 거고 그러려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넘보고 있는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이 삼성과 애플이죠. 그래요. 삼성은 삼성페이라는 걸 갖고 있었잖아요. 그쵸. 지금도 그쵸? 있죠. 핸드폰으로. 삼성페이가 이름 바꿨죠. 바꿨나요? 삼성 월렛으로 바꿨죠. 아, 왠지 바뀌었더라. 네. 그래서 옛날에는 신용카드만 담았는데 그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지갑이 되게 하겠다. 그 포석을 깔고 있는 아, 겁니다. 그런 뜻이었구나. 저는 거기다가 그냥 멤버십 카드 넣고 다녀가지고 삼성 월렛인 줄 알았는데, 아, 그렇게 심오한 뜻이. 아, 근데 거기다가 결국은 가상자산 담겠다? 아마 이게 양성화되고 이러면 분명히 거기까지도 넘볼 겁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멤버십만 써가지고. 사실은 예전에 삼성에서 한동안 안 하던 예. 그 사장단 회의라는 걸 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사장단 회의가 다시 부활됐다 이러면서 언론에 크게 났던 적이 있는데 예. 그 부활된 사장단 회의 첫 번째로 제가 갔었거든요. 그때 제가 강연했던 게 비트코인 NFT 뭐 이런 거였어요. 그 후에 바뀐 거예요? 삼성 월렛으로? 그때 이제 삼성페이를 변화시키고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이 알게 모르게 나오고 있었을 때거든요. 근데 일종의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삼성 월렛이 콜드 월렛 그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새는 또 스마트폰 자체가 보안 기능이 되게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상자산을 담게 하면 신용카드부터 시작해서 뭐 이게 어떤 사람들의 럭인 효과를 갖고 올 테니까 삼성폰을 쓰는 사람도 더 많아지지 않겠는가. 뭐 이런 삼성폰으로 것들이 깔려 있는 거죠. 가상자산도 관리하고 가상자산도 거래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핸드폰이라는 게 왜 패턴 같은 경우도 옆에서 두고 이렇게 슬쩍 보고 나중에 이렇게 똑같이 그릴 네네. 수도 있는 건데 완벽한 건 없는 거잖아요. 사실 패턴은 예. 보안으로 따지면 굉장히 최악인가요? 떨어지는 겁니다. 최악인가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비번을 잘 관리해서 쓰시는 게 훨씬 낫고요. 그러니까 그 애플 아이폰에는 저기 패턴이 없잖아요. 네, 그게 무조건 비번으로. 여러 하잖아요. 가지 또 뚫는 방식들이 나와서 그리고 삼성 월렛이나 뭐 이런 거 애플페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문 인식, 홍채 인식 이런 것들을 예. 활용하기 때문에 보안 수준은 굉장히 높아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패턴이 최악입니까? 저 어떤 난이도로 보면 예. 패턴이 최악입니다. 아, 그러니까. 근데 이거 항상 열 때마다 하는 거 귀찮아가지고 지문도 그렇고 솔직히 그 페이스 아이디나 얼굴 네. 하지만 이것도 그 0. 몇 초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못 기다리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아유 승질로 화딱지나서 손으로 한번 이거 하는 것도 답답하고. 근데 사실 보안이라는 건 불편할수록 안전한 거고. 그런 건 좀 있죠. 그러니까 가급적 요새는 편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 그래도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안전과 그걸 또 편의성, 어떻게 보면 안전 이게 약간 이제 상충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그럼 이런 월렛을 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애플페이도 당연히 준비할 거고요. 지금 또 특히나 미국에서는 예. 가상자산이 굉장히 많이 법안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양성화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 때는 거의 뭐 확실하기 때문에 뭐 전략 자산으로 그렇죠. 갖는다고. 애플에서는 분명히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팀 쿡 자체가 예. 본인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어떤 뭐 실험적 차원에서 좀 보유하고 있다. 언론에서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콜드 월렛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 네. 거기에 또 삼성과 애플도 당연히 참전할 거다. 여기서 조금 이제 민감한 이슈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선거와 보안. 긴장되시지 않습니까? 아이 뭐 하도 많이 질문 받아서요. 이게 참 그 부정선거 이슈가 늘 이제 시끌시끌한데 혹시 교수님한테 막 이렇게 해코지하거나 뭐 협박이 오거나 이런 사례는 혹시 없었어요? 아이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뭐 댓글이 되게 안 좋아진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일단은 거의 답을 정해놓고 이미 본인의 판단을 마친 상태에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죠. 설득이 그러니까 조금 사실은 제가 뭐 선거 관련해서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이제 22대 총선 전에 네.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자문위원장을 네. 맡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자문하고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관련 부정선거 관련해서 여러 질문이 저한테 쏟아졌고 네네네. 거기에서 이제 답변을 하다 보니까 뭐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네네네. 지금 TV에 많이 나오는 사무총장도 예.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저희가 점검한 시스템은 22대 총선과 관련한 네. 선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을 뽑은 그 총선. 그렇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때 처음에는 22대 총선 관련한 질문을 주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21대 총선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무총장님도 그렇고 저도 21대 총선 시스템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거법상 네. 실물투표 용지나 관련 시스템은 해당 국회의원 임기 동안만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무총장님도 그렇고 저도 22대 총선과 관련해서는 얼마든 질문하셔라. 네네네.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왜 이게 부정선거까지 갈 수가 없는지를 다 말씀드리겠다. 그런데 갑자기 21대 총선 질문이 툭 들어오면 그거는 저희가 보질 않았으니까 확인해 드릴 수가 없고 대법원 판결이 있으니 대법원 판결문을 보시든가 아니면 전임 관리자들한테 질문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참여하신 거는 22대 총선 전 선관위 보안자무위원장을 맡으셨다라는 거고 하나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선관위가 국정원 보안점검은 받았다고는 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게 선관위가 당시에 전체 시스템의 5%만 열어줬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95%를 못 본 거다. 그래서 이거를 못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그 5%가 나온 왜 5%냐 그것부터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선관위 직원은 3,000명입니다. 자 그런데 6,400대의 어떤 전산 시스템이 있다. 그 개수가 왜 나왔냐 하면 예. 지금 제가 요거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예. 우리나라 공공기관이라든가 선관위는 네. 모든 직원들이 최소 2대 PC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PC가 2대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 대의 PC는 인터넷과 항상 연결돼 있습니다. 외부. 그래서 얘는 인터넷 검색하고 네. 아니면 이메일. 네이버 다음 메일, 구글 메일 이런 거 쓰는데 요거 이용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대의 PC가 더 있는데 네. 요거는 회사 내부, 선관위 내부 업무용 서버들하고 연결돼 있는. 이것 외에 또 분리된 곳에 선거 시스템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선관위 직원들이 3,000명이죠. 네. 그럼 한 명이 최소한 2대씩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3,000 곱하기 2 그러면 6,000대가 나옵니다. 네네네. 근데 제가 아까 중앙선관위는 총 6,400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나머지 400대는 이런 서버들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국정원에서 얘기한 게
6,400대 중에 5% 봤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개인 직원들이 쓰는 PC를 다 볼 필요는 없거든요. 예. 국정원의 관심사는 예. 선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음흠. 그 시스템, 우리가 보통 선거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네.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되니까 음흠. 그걸 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선관위가 안 열어줘서 저희가 그거 5%밖에 못 봤어요. 이런데 그것은 잘못된 얘기고요. 예. 실제로 그때 점검을 총괄 지휘했던 음. 백종옥 전 국정원 3차장께서 네. 헌재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그때 네. 질문이 네. 선관위가 시스템을 안 열어줘서 예. 5%밖에 점검을 못했다고 그랬는데 사실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근데 3차장이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네. 선관위가 안 열어준 건 아니고 음. 우리가 인력이나 음. 시간 제한 때문에 전체를 다 볼 수 없었다. 아, 그러니까 그 표본을 뽑은 건 국정원이다. 네. 우리가 선택해서 5%를 본 거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관에서도 모든 입국자를 다 단속하는 게 아니라 표본을 뽑아서 그 사람들 가방 열어보세요 하듯이, 그러면은 또 반대로 또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또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 아니 그러면 표본상 5%만 볼 게 아니라 95%를 보는 건 안 되냐? 100%를 보는 건 안 되냐? 한번 맘먹고 해봐라. 6,400대 뭐 우리나라 돈 많은데 그거 한번 다 까보면 안 되냐?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지금 국가정보원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같이 팀을 짜서 네. 상당한 인력이 들어갔었거든요. 음. 그 상황에서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점검을 한 겁니다. 네네. 그리고 그 5%라고 하는 건 선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요 시스템들을 체크를 한 거고요. 네. 거기서 취약점들 일부가 도출이 됐고 네네네. 그것을 선관위는 수정 보완 조치를 했습니다. 수정 보완 조치한 다음에 네. 이게 제대로 수정됐는지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서 또 확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보안 취약 사항 네. 이런 게 지적이 되면 이거 이렇게 보완하세요라고 하면 보완하고 나서 다시 한번 검사 받고. 네. 그렇게 검사를 받은 다음에 예. 제가 이제 선관위에 보안자문위원장을 맡았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저 말고도 굉장히 유명한 해커분들,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들이 그 자문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점검을 또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22대 총선이 치러진 겁니다. 그걸 거치고 나서. 그렇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많이 했던 게 뭐 비밀번호를 1, 2, 3, 4, 5를 쓴다더라. 네네네. 1, 2, 3, 4, 5. 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좀 전에 그림 보여드렸지만 2개 PC가 분리돼 있다고 그러는데 네네네. 일부 직원들 PC에서는 연결된 것도 있다더라.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네. 그건 전부 다 수정 보완 조치가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22대 총선 치르기 전에 그게 지적을 받았고 해서 그것을 고친 다음에 네. 22대 총선을 치른 거다. 그렇죠. 그러면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5% 말고 예. 95%까지 해서 100%를 점검해 보면 어떻습니까? 전 국민 다 안심하게. 또 서버도 깝시다. 뭐 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네네네. 시간을 무한정지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선관위가 요청을 해서 국정원이 왔었고 뭐 국정원이 점검하고 보완 조치까지 할 때 몇 달이 걸렸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22대 총선을 치러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한정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그러면 점검하는 동안에는 그 서버를 선거용으로는 못 쓰게 이렇게 닫아놔야 아니 돼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통 선거 치를 때만 오픈하니까 시스템이 단절돼 있거든요. 예. 근데 선거 치르기 전에는 아무튼 6개월 전 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거잖아요. 또 그게 자체 서버가 있고 또 외부 빌려서 쓰는 서버가 있다면서요? 어떤 24시간 365일 예. 업무하고 연결된 것들은 계속 쓰고. 계속 씁니다. 근데 선거와 관련된 것은 서버를 임대해서 선거할 때만 딱 쓰고 그다음에 내부 내용들 전부 다 삭제한 다음에 반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외부 서버를 쓰다가 선거 끝난 다음에 삭제하고 반납하는 그 과정이 의심쩍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사무총장이 얘기하는 게 예. 사무총장 입장에서 선관위는 법에 기술된 대로 그 절차를 지켜서 하는 거지. 법에 있지도 않은 걸 우리가 할 수가 없다. 그럼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선거 때 한번 빌려서 쓰는 거지만 이제 빌려서 쓰지 말고 몇천 대 나라에서 다 사줄 때니까 서버 한 10,000대 갖춰놓고 상시 이것만 가지고 돌려라고 법을 만들어 놓으면 선관위는 네 그렇게 할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기재부가 돈 주고 하면 다 충분한 시간 주고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고. 그 비유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개표할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체육관에 모여서 네. 그 선거통 이제 부어놓은 다음에 종이 다 개표하는데 네. 그럴 때 체육관이 필요한데 체육관을
매년 선관위가 갖고 있을 필요는 없고 개표할 때만 체육관을 빌려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약간 이제 그런 느낌. 뭐 그런 거죠. 게다가 뭐 일부 또 어떤 강사님은 대만처럼 이거 옮기지 말고 네네네. 투표한 그 자리에서 개표합시다. 법으로 그렇게 만들면 되죠. 그리고 참관인들도 그렇게 많이 동원할 수 있게끔 또 거기서 개표해야 되니까.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돈만 지원하고 여야가 뜻을 모아서 법을 바꿔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투표는 학교에서 하니까 네. 그 학교 그 자리에서 저녁에 선거 투표 시간 딱 끝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까서 개표하고 보는 눈 많으니까 그 자리에서 숫자 다 써놓고 그대로 입력합시다. 그것도 방법인데 그거는 이제 법을 바꾸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산 시스템 하나도 안 쓰고 다 수기로만 합시다. 법으로 바꾸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IT를 배제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 거죠. 결국은 비용의 문제, 효율성의 문제인데 비용과 효율성의 문제를 찾아 나가다 보면 또 누군가는 끝없이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고 몇 가지 더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개표 과정에서 표를 조작할 가능성은 없을까? 예를 들어서 어떤 막 종이의 문제라든지 막 인쇄 상태의 문제라든지 필요 이상으로 투표용지가 더 많이 인쇄됐다는 이런 또 의문들도 끊이지 않지 않아요? 일단 제가 하나는 짚고 넘어가고 예, 싶은데 개표 과정에서 이러셨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 예. 개표기, 뭐 전자 개표, 뭐 이런 표를 되게 많이 쓰세요. 네. 이게 지금 제가 선관위에서 올린 영상을 그대로 갖고 왔는데 예. 전자 개표, 개표기 이거 틀린 말입니다. 우리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아하. 우리는 투표지 분류기라는 걸 쓰는 겁니다. 분류기. 그래서 우리 지금 투표 과정 이게 실제로 못 가보신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거든요. 뭐 개표장은 거의 가볼 일이 없죠.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조 장치로 쓰는 게 투표지 분류기와 예. 개수기 쓰는 겁니다. 저 은행에서 쓰는 것처럼. 네. 그래서 예를 들어 투표용지가 담긴 투표함이 다 옮겨질 거 아니에요. 네. 경찰이 전부 다 지키면서 옮겨지죠. 네. 그럼 그거를 봉인을 뜯습니다. 네. 그 상태에서 투표용지를 쏟죠. 예. 그러면 그걸 정리해서 이 투표지 분류기에다가 넣습니다. 예. 그러면 이 투표지 분류기에서 도장이 어디 찍혔는지를 인식을 해요. 네네. 그래서 이걸 A 후표, B 후표 이렇게 쫙 분류를 해줍니다. 네네네. 그 다음에 뭘 하냐 하면 여기 제가 빨갛게 네모박스 친 거 있죠. 네. 22대 총선부터 하나를 더 추가했는데 어허. 수검표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예. 사람이 분류된 걸 한 장 한 장씩 다시 셉니다. 세 보는 거죠. 그래서 잘못 분류된 게 있는지를 봅니다. 아, 그 기호 1번, 2번, 3번, 4번 이거 맞는지. 네. 그리고 도장이 좀 애매모호하게 찍혔는데 이거는 A 어떤 후보의 표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B 후보의 표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슈가 발생하면 참관인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결정 짓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네. 그렇게 해서 용지가 다 분류되면 여기 밑에 심사 계수기 있죠. 네. 은행에서 돈 세는 거 비슷한 거. 예. 여기다가 넣어서 다시 한번 A 후보가 몇 표를 득표했는지를 세는 겁니다. 예. 그렇게 센 다음에 그러면 A 후보 몇, B 후보 몇 이걸 종이에 다 쓰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거를 집게부에 갖다 주죠. 네. 그러면 그걸 전산 입력해서 그게 중앙에서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투표함에 있던 총수의 투표 용지랑 거기에서 실제로 투표한 사람들 머릿수하고 또 비교는 당연히 해보겠죠. 그게 기본적으로 거기에 각 정당마다 후보마다 자기 측 참관인들을 다 보냅니다. 그렇죠. 그럼 뭐 A 후보님 지금 100표 투표됐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다 가고 그게 집계될 때 그걸 다 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자기 정당 소속 참관인이 투표장에도 네. 개표장에도 있으니 네. 그거를 다 크로스 체크를 하려면 할 수는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튜브 예. 또는 방송의 평론가 분들이 네네네. 그분들이 여의 성향을 갖든 야의 성향을 갖든 간에 예. 일단 한번 개표장에 가서 보시면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는 눈이 너무 많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지역사회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그 참관인 많이 가시던데. 그러니까요. 체육관 가서. 그런데 그 참관인들이 예. 본인들이 저 갈게요 이런 분들도 있지만 예. 각 후보가 자기 편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는 눈이 일단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자 해킹을 하려면 해킹할 수 있는 포인트는 네. 유권자가 누구냐. 투표자 명부 시스템이 있을 거고 네. 그래서 투표자 명부를 조회해서 이 사람이 유권자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투표용지를 주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투표자 명부 시스템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투표지 분류기를 또 해킹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투표지 분류기에는 네. 통신 장치가 없습니다. 아, 저 그냥 오프라인 상태예요? 네, 인터넷과 단절돼 있습니다. 이거. 아, 그냥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 분류만 하는. 네, 많은 분들이 여기 노트북이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네네, 좀 보여. 요 옆에 있는 게 노트북이거든요. 네. 그래서 노트북이 있으니까 저거 인터넷이랑 연결돼서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와이파이. 네, 그런데 그거 다 없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시죠.
아니 요새 뭐 테더링도 있고 그죠. 휴대용 와이파이 장치 그냥 꽂아서 하면 되는데 네.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또 그러세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예 그 슬롯 자체가 없습니다. 통신 슬롯이 없고 통신 장치를 꽂을 수 있는 슬롯 자체가 없어요. 와이파이 기능은요? 와이파이 기능 당연히 없죠. 그 칩 자체를 없애버렸으니. 아, 저거는 주문한 거예요, 따로? 이거 자체가 세트로 나오는 거고요. 아. 이걸 할 때 그걸 제거하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여기 USB 포트는 있는데 예. 그 USB 포트는 보안 USB라서 예. 관리자, 그러니까 아무 USB나 꽂는다고 동작하는 게 아닙니다. 아, 보안 USB. 네. 그리고 개수기도 당연히 인터넷과 단절돼 있고요. 그러면 해킹할 수 있는 건 선거인 명부 시스템이죠. 네. 그렇죠? 예. 이것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안 USB만 쓸 수 있고 오프라인 인터넷과 상태고. 완전히 단절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 자, 그러면 해킹할 수 있는 건 투표인 명부 시스템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이 유령 가짜 주민등록번호 만들어서 유령 선거인단을 대거 선거인 명부에 등록시키고 사전 투표 때. 그렇죠. 뭐 사전 투표 때든 언제 때든 그리고 이 사람들 명의로 네. 가짜 투표용지를 왕창 찍은 다음에 네. 그거를 투표함에 몰래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선관위가 관리하고 있는 네. 선거인 명부 시스템도 해킹해야 되고 근데 그 선거인 명부 시스템도 인터넷과 또 단절돼 있거든요. 또 보안 관리하고 있고 네. 아무튼 그걸 해킹해야 되고 뚫고 들어가야 그쵸? 되고 일단은 그 다음에 그 봉인된 투표함을 몰래 뜯어서 뜯고 들어가서 혹은 거기다 더 거기에 넣고. 종이를 더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투표함을 중앙에 어디에다 이렇게 놓고 24시간 CCTV로 생중계 하잖아요. 예. 그런 모든 보는 눈을 다 속여야 되지 지금 이런 어떤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뭐 10표, 20표는 될 게 아니고 최소한 전국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결론이 항상 어떻게 나오냐 하면 네. 엄청난 해킹 실력과 거대 자본을 앞세운 그런 조직이 있다면 매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그 미션 임파서블 보면 톰 크루즈가 그렇죠. 현장 직접 본인이 이제 와이어 타고 들어가고 밖에 있는 밴에 있는 기술자들이 통신 뭐 어떻게 조작하고 또 현장 요원들이 뭐 하지 않습니까? 삼박자로 그 정도 팀이 하여튼 그게 그러면은 이쪽 저쪽 동시에 다 해킹 조작이 다 맞물려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려면은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은 시스템 하나 뚫고 들어가는 거고요. 예. 이건 전국에 산재된 시스템을 다 해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그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는 측면을 제가 대신 좀 여쭤보겠습니다. CCTV도 조작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스피드라는 영화 그 누굽니까? 산드라 블록이랑 걔 누구야? 키아누 리브스 네. 나온 영화에서 보면 버스 안에 있는 CCTV를 계속 반복 재생시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계속 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방금 한숨 쉬셨어. 그게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어디 뉴스인가 유튜브에서 나왔거든요. 실제로 CCTV를 가리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이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시연을 하더라고요. 유튜브에 나왔죠. 예. 그런데 그거는 그냥 환경 자체를 허접하게 만들어 놓고 예. 그냥 보이는 거고요. 실제 CCTV 시스템 그렇게 엉성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 있고 예.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 있는 학생들은 예. 예. 전 세계 해킹대회 가서 1등을 2번이나 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실력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하고 있거든요. 예. 그 친구들을 시켜서 정말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CCTV를 뚫고 들어가서 예. 톰 크루즈가 한 것처럼 해봐라. 그렇게 잘 안 됩니다. 키아누 리브스. 키아누 리브스든 누구든 그렇게 쉽게 안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은 유튜브에 나온 영상을 보고 저렇게 쉽게 할 수 있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네네. 그거는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대충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그렇게 보이게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또 CCTV 시스템은 뭐를 쓰냐, 그 망은 어디까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그건 또 누가 관리하느냐, 또 사실은 끝없이 꼬리를 물 수밖에 없겠죠. 아까 이제 처음에 비트코인 물어보셨으니까 허술하게 관리되는 거래소가 뚫렸으니까 잘 관리되는 거래소도 뚫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논리는 성립할 수 없잖아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의문을 제기하시는 게 진짜 그런 댓글 많았어요. 형상 기억 종이.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예. 많은 분들이 예. 22대 총선으로 시작하셔서 질문이 21대 총선으로 넘어갑니다. 아하. 이러면 이제 얘기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라고 예, 말씀을 드렸고요. 예. 22대 총선에서 형상기억 종이 얘기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건 21대 총선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아하. 그리고 그 검증 결과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의 어떤 그 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뭐라고 하던가요, 혹시?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그 판결문을 읽어보면 네. 실제 어떤 소를 제기한 측에서 네. 요청한 어떤 검증인을 불러다가 조사를 시켜봤더니 그 어떤 종이 전문가. 그렇죠. 예. 접힌 흔적들이 발견되더라. 음.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종이 전문가는 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신 측에서 선임을 하셔서 검사도 의뢰를 했고 그렇죠. 그분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는데 부정선거를 의심하시는 분들이 기대했던 그 답변은 안 나왔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관내 선거가 있고 관외 선거가 있잖아요. 네. 보통 관외 선거는 그러니까 제가 제 지역이 아니라 딴 지역 가서 예, 하는 거죠. 예, 관외 선거는 투표를 한 다음에 우편 봉투에 이렇게 넣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닫아서 보내고. 보내거든요. 예. 그러면 우체국을 통해서 그게 목적지로 가는 거죠.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접어서 넣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 편지봉투, 우편봉투 안에 딱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은 애당초 접질 않기 때문에 펴진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고요. 관내 선거에서 투표함에 넣는다 하더라도 저는 접어서 넣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말아서 넣거나 이렇게 그냥 그 양쪽 끝만 살짝 잡아서 전 넣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거 접으면 그 인주가 다른 데 묻어서 또 무효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맞아. 예, 예.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사실 실제 투표용지를 보면 접힌 것도 있고 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그렇죠. 접힌 것도 제가 아까 임기 기간 동안은 보관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수많은 용지를 저 묶음별로 묶어서 싸서 보관하다 보면 그 네. 압력 때문에 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의 빳빳해져 보이는 것처럼. 근데 그렇죠. 그거를 현미경으로 보니까 접혔던 주름 자국은 또 있더라라는 게 부정선거를 의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선임을 하신 그 교수님이 또 증언을 해주신 그 내용도 있었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종이가 접혔느냐 안 접혔느냐 이게 또 부정선거의 증거냐 아니냐는 또 조금 논리적으로 좀 멀기는 하죠. 혹시나 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 그러면 개표 현장에서는 어떻게 못한다 쳐. 근데 이거를 결국엔 서버에 넣을 때는 입력을 할 거 아닙니까? 서버에 누가 수기로 넣거나. 근데 아까 자동으로 통신으로 넣는 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에서 기호 1번 100표, 기호 2번 뭐 102표 이걸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뭔가 조작이 발생할 확률이 참관인들이 보죠 그걸. 내가 A 후보가 몇이다. 그러면 여기 어느 지역에서 몇 표 확보됐습니다. 네네네. 그럼 그 후보한테 문자로도 가고 입력할 때도 봅니다. 여기 100표인 걸 네. 실제로 컴퓨터로 100표라고 입력을 하는지를 옆에서 자, 저희 입력합니다. 이거 본다는 거예요. 네. 실제 참관인 엄청 많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또 그 표수랑 서버에 들어가 있는 거랑 또 맞아야 될 테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데 제가 21대 총선은 전 모르는 일이라고 그랬고 예. 22대 총선 관련해서 의심적인 부분이 있으면 네. 여야에서 합의해서 영장 발부하시면 지금 실물 종이 투표용지가 그대로 보관돼 있거든요. 국회의원 그 임기 예, 그래서 있을 그거 때는. 다시 카운트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그러면 사후에라도 서버에 누가 들어가서 숫자를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이제 개표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에 수정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볼 수도 있는데 그는 나중에 오프라인에 있는 종이표랑 대조를 해보면 되는 거고. 또 일단 그 시스템이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요. 예. 그러니까 그 최종 수치 입력하는 시스템이 누가 접근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내부자를 또 뭐 매수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관리자가 입력하거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오픈돼 있는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참관인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끝이 없는 이야기라. 그렇죠? 게다가 예. 그런 시스템들은 보안 관제업체라고 하는 보안업체들이 예. 지금 해킹 시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부에 의한 해킹이든 뭐든 그런 걸 또 계속해서 점검을 합니다. 이 부정선거 의혹을 끝내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혹자는 뭐 전수조사 한번 합시다 뭐 이러기도 하는데 공개 검증합시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 공개 검증을 한다고 치자고요. 예. 그럼 5천만 국민이 그럼 다 가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누구를 뽑아야 만족하시겠냐는 거죠. 그럼 아마 공개 검증을 하는 그 인원 뽑는 데만 하세월일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공개 검증한 사람들이 다른 쪽 의견을 냈어요. 반대되는 의견을. 네네. 그러면 승복하시겠냐는 거죠. 그 공개 검증단을 부정선거를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선임을 하라고 하시면 아니 뭐든지요. 그런데 그러면 반대쪽도 또 있으니까 그분들이 또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50대 50으로 하자고 그러겠지. 그분들이 이제 언론에 나가는 걸 좀 싫어하시니까 제가 이름까지 발표하진 않지만 네. 저희 자문위원단이 네네네. 22대 총선 직전에 최종적으로 쭉 한번 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거기 뭐 유명하신 해커분부터 시작해서 쟁쟁하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한 걸 못 믿는다? 저는 여태까지 유튜브 채널에 나왔던 분들 중에 그 자문위원단에 계신 분보다 더 저명한 분을 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어떤 정보 보안이라든지 해킹 쪽으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의심이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해킹이 된다라는 거를 이쪽에서 입증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건 이제 조금 유능한 해커들 데려다가 아니 그걸 아직 못했다. 누가 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이런 게 의심되니까 점검해 주세요.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확실한 어떤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가 세금을 써서 그걸 하겠냐 말이죠.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선관위 서버를 까십시오. 지금 밀봉된 투표함 열어서 재검표 합시다. 근데 그건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걸 지시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러려면 여야가 합의해서 영장을 아무튼 발부하든가 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바꾸든지 사무총장이 뭐 하든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예. 우리가 할 테니까 아무튼 근데 우리가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법을 바꿔주든가 법 집행기관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걸 하셔라. 그럼 우린 거기에 따르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정도로 해도 어차피 안 믿으실 분들은 안 믿으실 것 같고 나 믿고 싶은 대로만 믿어가지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5,200만 명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국민이 다 같이 한번 재보시죠. 좀 어질어질하시죠? 이제 앞으로 나아가시죠. 미래로 가시죠. 미래. 감사합니다. 딥시크가 공개된 다음에 또 한바탕 이제 큰 폭풍이 몰아닥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그 보안 측면에서 보면은 딥시크를 이용하면 개인정보가 중국에 있는 서버로 넘어간다. 혹은 그 키보드 이용 행태까지도 그 서버를 그 틱톡 운영하는 바이트댄스가 갖고 있는데 네. 딥시크 이용자의 그런 개인정보가 왜 바이트댄스까지 가느냐. 이 논란이 한창 일었거든요.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입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딥시크 R1 네. 버전부터 생긴 문제지요. 뭐 인터넷 시대에 네. 우리가 입력하는 정보들은 어느 정도 노출이 됩니다. 네. 우리가 구글 검색 엔진에다가 어떤 걸 치면 김승준이라는 사람은 이런 거 관심 많구나. 구글이 제일 먼저 알 거고 네이버 검색 엔진에 치면 네이버가 알 겁니다. 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 페이스북이 페이스북이 제일 먼저 알겠죠. 네.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어느 정도 내가 나의 취향이라든가 내 개인정보에 대해서 상대편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딥시크 R1이 문제가 됐던 것은 우리가 모든 서비스는 약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약관을 읽어보고 동의하시겠습니까? 뭐 이러면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딥시크 R1은 아주 특이하게도 약관에다가 저희는요 사용자 생년월일, 이름, 이메일 주소 뭐 이런 거 수집하고요. 네. 그 다음에 키보드 입력 패턴 및 리듬 같은 거 이런 거 수집할 수 있고요. 이걸 제3자에게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약관에 대놓고 써놨습니다. 그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읽어보고 체크할 수 있는 그거에 있었다는 건데. 체크가 아니고요. 쓰려면 무조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아하. 그리고 나중에 그 설정을 바꾸는 기능도 없었고요. 네네. 우리가 보통 opt out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내가 오케이 하면 영원히. 그래서 저도 후회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약관에다가 대놓고 썰 정도면 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져가는 거야? 이게 이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쵸. 그 중에서 아주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했던 것이 이제 제가 이렇게 밑줄 그어놓은 키보드 입력 패턴 및 리듬이라고 하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저걸 왜 가져가려고 하느냐. 괜히 저거 쳐서 내가 비밀번호 치는 것까지 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 샀던 거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YS 스트리트, 뭐 Y 스트리트 이렇게 네. 한다. 네. 그러면 한 10사람을 불러놓고 예. Y 스트리트를 키보드로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요 리듬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YS를 먼저 좀 빨리 치고 어떤 사람은 E하고 T 사이를 좀 빨리 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그 입력 속도가 조금씩 다 달라요. 예. 이걸 키보드 입력 패턴 또는 입력 리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와 어느 정도로 밀접한 관련이 있냐 하면 네. 1990년에 이런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키보드 입력을 분석하면 예. 그 사용자가 1시간 전에 로그인했던 사용자와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를 식별해낼 수 있다. 이게 요새는 더 발전해서 예. 키보드 입력 리듬을 분석하면 이 사람이 치매 환자인지 아닌지도 분석해낼 수 있다.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보드 입력 패턴이라고 하는 게 예. 굉장히 개인정보를 많이 담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그걸로 뭐 어떻게 하나 싶은데 약간 뭔가 오타 자주 내는 패턴이나 뭐 입력할 때에 물론 이게 압력은 감지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속도 리듬 가지고요. 그렇죠. 아니 이게 무슨 뭐 유주얼 서스펙트 뭐 절름발이가 범인이고 이것도 아니고 그러다 걸음걸이 보니까 이런 이제 걸로 논란이 증폭된 거죠. 게다가 중국은 2021년에 제정된 데이터 보안법이라고 예.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 제가 빨간 글씨로 칠해놨는데 공안 또는 국가보안기관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에 관련 조직이나 개인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그러니까 중국의 공산당이 가져와 그러면 갖다 드려야 된다. 그렇죠. 아.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틱톡이 미국에서 사용 금지를 당한 겁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예. 약관을 읽어봐도 좀 과도하게
정보를 수집하는 면이 있고 게다가 중국은 데이터 보안법이라는 걸 명문화해서 갖고 있고 이 두 가지가 이제 이어지면서 상황이 아주 악화되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니까 딥시크 측에서는 문제되는 거 수집 안 하겠다. 그러면서 약관을 수정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취약점들도 좀 있었는데 네. 그런 것도 수정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또 그 정보 자체도 중국의 공산당이 중국의 민간 기업들한테 가져와. 그건 또 여전히 갖다 줘야 남아있는 되는 똑같은 거죠. 거고. 네. 그건 이제 중국의 법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여전히 정부 부처들 딥시크 쓰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나서서 네네. 아예 우리나라에서 딥시크 앱을 다운받는 걸 차단시켜놨습니다.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건 좀 너무 나간 조치 같고요. 그러니까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걸 금지하는 건 전 타당하다고 보는데 뭐 지자체별로도. 국가 전체에서 온 국민 이거 쓰지 마라. 이거는 조금 통상 마찰 우려도 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PC 버전이라든지 아니면 PC 다운로드 버전을 쓸 수는 있다고는 합니다만 스마트폰으로 이제 다운받아서 쓰는 거 그게 지금 막힌 상황. 그거는 또 이 딥시크 측에서 어떻게 또 그 보안 우려를 또 해소하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을 테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같은 논리로 이제 빗대서 보면 챗GPT가 됐든 퍼플렉시티가 됐든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생성형 AI에 우리가 PDF 파일 같은 거 올릴 수도 있고 그럼 이제 그 서비스가 있는 그 서버가 있는 나라에 넘어가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유럽이 됐든 미국이 네네네. 됐든. 근데 사실은 이게 중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우려를 사는, 우려를 갖는 그런 거겠죠. 맞습니다. 앞에서 일단 말씀하신 투명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원리상으로는 그 데이터가 다 해외로 넘어가는 게 그냥 기본값인 거고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니까요. 걔네가 뭘 어떻게 가져다 쓰는지. 그래서 뭐 지금 보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KT하고 손잡고 네네네. 뭐 한국적인 AI를 만들어 서비스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바로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를 하나 끼고 같이 공동 개발해서 어떤 좀 안전하고 쓰기 좋은 그런 AI를 만들겠다. 이런 어떤 전략들을 펴는 겁니다. 예전에 그 애플페이 도입 초창기에도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왜 결제 정보를 미국의 서버로 가져가야 하느냐. 네. 그러면 법상으로는 그 결제 정보를 해외로 못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애플페이 같은 그 서버도 한국에다 둬라. 뭐 이런 식으로도. 그런 논란이 많았죠. 지금 뭐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거 많이 이용하잖아요. 네네. 클라우드 서비스도 이제 굴지의 글로벌 업체들이 국내 기업이랑 손잡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금융 서비스 이런 데 개인 정보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네. 개인 정보는 국내 한국에. 클라우드 서버에 둡니다. 근데 그 외 정보는 외산 클라우드에다 정보를 두는 겁니다. 아, 그러면 민감한 금융 정보나 그런 보안 정보는 네네. 국내 서버에. 네. 근데 이게 서버라는 게 사실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어딘가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광통신을 통해서 태평양 건너에 있느냐 아니면 그냥 우리나라 내륙에 있는 통신망으로 가서 어디 경기도 어디 성남에 있느냐. 네네. 이 차이는 사실 영토의 차이만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 있는 건 영토 안에 있는 건 네. 우리나라 어떤 사법 영향력 아래 있으니까요. 아하. 그게 해외에 있는 건 뭐 해외에서 서버 운영, 그러니까 뭐 이상한 그림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해외 서버를 두잖아요. 네네네네. 우리가 수사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무턱대고 가서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하. 거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해서 수사 공조가 일어나야 가능한 거거든요. 아마존 웹 서비스도 똑같이 아마존이 관리하는 거지만 그 서버 자체가 물리적으로 미국에 있느냐 한국에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그럼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우리 어떤 사법권이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 나라의 어떤 동의를 구해야 되느냐, 공조를 요청해야 되는가, 이런 차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국가적으로 민감한 건데 저들이 공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진짜 영장 발부 받아서 압수수색까지 할 수 있느냐, 그게 어느 영토에 있느냐, 오 그게 되게 중요한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서버를 두고 예, 무슨 성착취물 같은 거 서비스하는 사람들 보면 예. 굉장히 오랫동안 공조수사해서 잡잖아요. 아, 그래서 오래 걸리고 힘들고 그 생성형 AI 진짜 정말 이제 대중화돼서 많이들 쓰시는데 여기서 개인정보를 좀 지키려면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일단은 뭐 입력한 데도 다 가고 덜 쓰시는 게 제일 좋죠. 방법이 없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개인이 쓰는 거는 예.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성형 AI에 뭐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막 넣고 뭐 그러진 않거든요. 아,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기업입니다. 아, 기업이 어떻게 할 거냐. 얼마 전에 이제 삼성은 네. 챗 GPT가 딱 나왔을 때 예. 언론의 보도자를 어떻게 냈냐면 네. 삼성은 챗 GPT를 적극 활용하게 한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같은 거 낼 때 입사 지원서를
챗 GPT를 이용해서 작성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냈었습니다. 음. 그런데 사고가 났죠. 자기네 파일 같은 게. 삼성전자 내부에서 직원이 네. 문서를 만들 때 챗 GPT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수율과 관련한 내부 기밀 정보가 예. 입력이 돼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오픈 AI 측에서는 우린 그런 거 수집 안 합니다라고는 했지만 예. 아무튼 찜찜하잖아요. 입력을 해버렸으니까. 아하. 그래서 그 이후로 삼성이 정책을 바꿨죠.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 테니까 삼성은 다 이걸 쓰십시오. 그래서 삼성 SDS가 나서서 삼성 전 계열사가 쓸 수 있는 그런 생성형 AI 서비스를 만들어 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같이 이렇게 기술력이 좀 있고 이런 데는 인력을 투입해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소기업 같은 데는 못하죠. 독자 AI를 구축해서 쓰는 건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보안업체들이 이렇게 필터링 할 수 있는 솔루션을 내놨어요. 아.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조금 이상한 단어들이 들어오면 전부 다 그걸 걸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예를 들어서 그 주식 투자하는 HTS 그 접근 못하게 막 이렇게 막듯이 네, 네. 아, 어떤 필터링 서비스를 통해서 네, 국내 이거는 보안업체들이 잠깐?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여서 그런 솔루션을 내놔서 중소기업에서는 그런 걸 잘 활용하시면 이제 외산 솔루션을 쓰시면서도 조금 안전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아,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이거 요약해줘라고 하면서 PDF 파일을 챗GPT한테 올렸는데 잠깐 이 안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네. 네. 멈춰. 이렇게 브레이크 한번 네, 잡아주는 네. 거네요. 기존에 있던 그 개인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이라고 있는데 아. 그걸 이제 AI에 맞게끔 개량한 겁니다. 또 하나가 요즘에 그 세계 각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엄청나게 만들고 이제 상용화까지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은 자동차 생산 라인에도 투입된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도 결국은 이것도 AI 같은 기술이 들어갈 거고 또 통신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네. 명령을 주고받아야 네네네. 되니까 당연히 이것도 그런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아니, 열어놓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고요. 벌써 뭐 로봇 해킹 뭐 이런 것들은 연구 많이 됐고요. 막 대회도 여나요? 대회도 열죠. 지금 자동차 해킹이 가능하다. 예, 자율주행차. 뭐 그거는 논문으로 나온 건 2010년에 UC 샌디에고 대학 연구팀이 논문으로 발표를 했고요. 실제 상용차 공장에서 출시된 상용차를 네. 원격에서 해킹해서 방송에 내보낸 건 2015년에 내보냈었고요. 그 다음에 핵잠수함이 해킹될 수 있다. 그건 영국에서 이미 보고서 나왔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한 3년 전부터 위성 해킹 대회도 열리고 있고요. 그래서 해커가 정부 위성을 해킹해서 네. 내가 원하는 지역 사진 촬영을 해서 그걸 내 컴퓨터로 전송받는 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개인 디카처럼. 네네. 그래서 그런 뭐 해킹 이런 것들은 계속 분석해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일단은 하나하나 좀 한번 따져볼게요. 휴머노이드 로봇도 당연히 해킹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고 이제 나중에 각 가정마다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 뜨고 일어났더니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식칼 들고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또 물론 그만큼 보안의 기술도 올라가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가능성이라는 건 심지어 뭐 핵잠수함도 해킹할 수 있다는데 로봇 하나 해킹 못하겠나 또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라는 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출시가 되면 좋겠으나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보안 기술이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좀 엉성하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해킹이 발생하는 거고 그러면서 업체들이 이걸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제 완성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맞고 뚫고 맞고 그렇죠. 뚫고. 그럼 이제 해커들은 조금 더 쉬운 다른 걸 찾아가죠. 지갑 털어야겠다 이렇게. 코인 지갑이나 털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 위성 해킹 이런 게 지금 막 활발하게 일어나는 게 예. 위성을 띄우는 데 집중했지 위성의 보안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다가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때부터거든요. 그때 일론 머스크가 트윗에 올렸죠. 우리 스카이링크가 스타링크가 해킹 공격을 받고 있다. 우리 도와달라. 뭐 이러면서 저거 해킹이 되는구나. 이러면서 막 연구들을 하는 거죠. 하기사 그걸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통신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저 스타링크만 끊어버리면 게임 끝나네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해킹해서 문을 열고 또 왜 그 인포테인먼트라고 하죠. 네. 이 대시보드에 있는 거 모니터 그런 거 해킹하는 거는 이미 뭐 국내에서도 많이 됐고요.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유럽은 UN 유럽 경제위원회라는 데서 네. 아예 제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제도가 뭐냐면 2022년부터 EU 지역에 수입되는 모든 차량은 예. 해킹에 안전하다는 인증을 받지 못하면
수입을 불허한다. 그래서 이미 그 제도는 가동되고 있고요. 이게 완성차뿐만이 아니고 차 안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부품까지도 그렇죠. 전부 다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기사 잘 보시면 현대자동차가 독일의 투브라는 회사에서 레벨 3 보안 인증을 받았다. 뭐 LG가 전장 부품에 대해서 뭐 레벨 몇 짜리 인증을 받았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확대돼서 지금 방산업체들도 네네네네. 무기 체계를 만들어서 납품할 때 네. 그 검수 단계에서 해킹에 안전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미국이 2015년부터 그 제도를 운영을 해왔고요. 그러다가 미국이 2019년 말, 2020년 초반에 들었으면서 미국의 무기 체계를 사갔거나 네. 아니면 미국과 연합작전을 하는 모든 나라들은 미국처럼 검수 단계에서 해킹의 안전한지를 반드시 평가하고 인증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작전 정보 공유를 금지하고 미국에서 사간 무기체계 운용을 금지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무기체계가 아무리 잘 운용된다 하더라도 동맹국의 시스템이 뚫리면 네트워크를 타고 올라와서 미국 본토도 위험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작년 4월에 KRMF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RMF는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네네네.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의 줄임말이고요. 네. 이 제도에 따라서 방산업체가 생산한 모든 무기체계나 정보 시스템은 해킹에 안전한지를 인증받아야 됩니다. 야, 이건 진짜 그 방산 무기 체계가 뚫려버리는 거는 진짜 차원이 다른 일이니까. 영화에서나 보던 막 그런. 근데 이게 물론 이제 망은 당연히 분리가 되어 있을 거고. 네. 그런데 그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하드웨어가 있는 공간에 누가 실제로 침투를 해서 거기다가 뭐 꽂아서 해버리는 거는 또 별개의 이야기고 그렇죠. 영화 보면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는 뭐 그 안에 직원을 포섭시켜서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네. 사람이 제일 무섭네. 로봇 무서운 거, 막 AI 무서운 거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 예. 되게 딴 나라 얘기인 줄 아세요. 음. 아이 뭐 나는 그런 거 중요한 시스템 안 만져요. 뭐 예전에 에드워드 스노든이 네네. CIA 출신. 그 NSA CIA의 내부 자료를 폭로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폭로한 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이런 회사들이 네.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하면서 모은 정보들을 NSA에 제공하고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프리즘 프로젝트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걸 보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회사의 내부 직원을 포섭하고 싶어해요. 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뭐 악성 코드도 설치하고 정보도 빼오고 이런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으니까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예. 그분 자제분들의 페이스북 계정을 조사해요. 그래서 추방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걸 미끼로 네 자식들을 추방시키겠다.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벌벌 떨면서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에드워드 스노든 폭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민간 기업의 어떤 브레인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중국이 하는 일이나 미국이 하는 일이나 뭐 옛날 소련이 하는 일이나 뭐 네 편 내 편만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미국도 예. 그것들을 했을 때 법에 따라서 한 겁니다. 실제 그런 관련 법들이 있었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네, 그 논란이 있을 때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영장을 갖고 왔고 그래서 법대로 우리 한 건데 왜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반응을 했었죠. 그러자 미국 시민들이 야, 아무리 법대로 했다지만 너희들은 우리가 물건을 많이 사줘서 지금의 너희들이 있는 건데 이럴 거야? 그럼 우리 불매 운동한다? 그러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그러면 보안 수준을 극도로 끌어올려서 영장 집행을 사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겠다. 그게 이제 종단간 암호화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보 당국에서 뭐 달라고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영장에 따라서 줄 수는 있지만 사실상 정보 당국이 풀지는 못하게 주겠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옛날에는 뭐 메신저 갖고 보내는 내용이 예. 회사 서버에서는 그 내용들이 다 기록이 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꿔놨냐 하면 그게 전부 다 암호화돼서 보관됩니다. 그래서 영장을 갖고 와도 저희는 암호화된 것만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암호된 걸 그냥 주는 거예요. 푸는 건 경찰들이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거. 옆에 가고 야 좀 풀어봐 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게 저희도 못 풀.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 쓰는 가장 좋은 암호 기술을 저희가 썼기 때문에 저희도 못 풉니다. 근데 또 각 나라에서는 그게 또 정보 보안상 국익을 위해서 또 필요하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에 들어갈 때는 약간 보안 수준을 낮추잖아요. 기업들이요. 중국 정부가 낮추라고 하니까. 안 그러면 뭐 중국 땅에서 너네 장사 못해 뭐 이러니까. 네네. 그래서 애플이나 이런 미국 기업이 중국 들어갈 때랑 우리나라 들어올 때랑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중국은 뭐 워낙 강하게 달라고. 압박을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달라고 해도 애플 잘 안 주잖아요. 안 좋죠. 구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차 해킹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도처에 다 있는 거고 그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됐건 자율주행차가 됐건 핵잠수함이 됐건 스타링크가 됐건 다 마찬가지네요.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보안 기술도 그 원초적인 그 기술 수준에 맞춰서 같이 또 발전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김승주 교수님한테 제가 뭐 그것도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그 질문을 드릴까 말까 했어요. 양자 컴퓨터와 양자 보안. 근데 이거를 이제 질문지를 뽑으려고 좀 이렇게 몇 군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질문을 뭘 해야 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서. 일단은 양자 컴퓨터. 그러면 가장 잘못 알고 계신 게 예. 양자 컴퓨터는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 다 뚫어버릴 수 있어. 예, 이렇게 잘못 알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14년이 걸리는 뭐 문제도 보통 5분 만에 신문에서 푼다. 그렇게 예, 나죠. 예. 전 세계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는 예. 굉장히 많은 수학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양자 컴퓨터로 빨리 풀 수 있는 수학 문제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쓰는 일반 컴퓨터로 빨리 풀 수 있는 수학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룹이 나눠져요. 네. 그래서 양자 컴퓨터로 모든 수학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건 아니다. 일단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양자 컴퓨터가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는 몇몇 문제로 특화돼 있다. 아하.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뭐 F1 레이싱 할 때 쓰는 예. 스포츠카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굉장히 빠르죠. 예. 근데 그런 거 마트 갈 때 뭐 몰고 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네네네. 양자 컴퓨터로 빨리 푸는 문제가 있고 일반 컴퓨터로 빨리 푸는 문제는 나눠져 있는 다르다, 겁니다. 다르다. 그래서 미래가 오면 양자 컴퓨터, 일반 컴퓨터가 다 공존할 겁니다. 자,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가 이제 암호 기술, 예. 보안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수학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거든요. 예.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빨리 풀 수 있는 수학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인터넷 뱅킹 시스템 또는 비트코인 시스템에서 보안, 암호 용도로 많이 쓰는 그런 수학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A라는 수학 문제를 금방 풀 수 있는데 네. A라는 수학 문제는 지금 비트코인이나 인터넷 뱅킹에서 보안 시스템 운영하는 데서 활용하고 있으니까 네. 얘네들이 다 무력화되는 거 아니야? 예. 이걸 걱정하고 그쵸, 있는 그쵸. 겁니다. 그럼 그건 현실적인 걱정이네요. 그렇죠. 할 수 있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걱정.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양자 컴퓨터도 성능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16비트 컴퓨터, 예. 32비트 컴퓨터, 뭐 64비트 컴퓨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지금 우리가 인터넷 뱅킹이나 비트코인에서 쓰고 있는 수학 문제, 예. 그게 정확히 얘기하면 소인수 분해 문제라는 걸 이용해서 예. 보안 시스템을 만듭니다. 네. 이 소인수 분해 문제는 양자 컴퓨터로 굉장히 금방 풀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경우의 수를 다 찾는 그렇죠. 그런 개념. 그런데 지금 구글이 개발해서 막 자랑하고 있는 그 윌로우라고 윌로우 하는 칩. 양자 컴퓨터가 네. 뭐 우린 보통 큐빗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냥 비트라고 저는 얘기할게요. 네. 그냥 103, 105비트짜리 컴퓨터입니다. 그게 그러면 어느 정도인가요? 그런데 양자컴으로 따지면? 우리 지금 비트코인이나 인터넷 뱅킹에서 쓰고 있는 걸 무력화시키려면 네. 수백만 비트짜리 양자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한 수십만 배 더 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5비트짜리를 용량을 계속 키워서 수백만 비트까지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에 보통 나올 때 그 윌로우를 개발한 개발자조차도 네. 지금 이게 당장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는 아니고 십수년 후, 빨라도 십수년 후에나 이 문제가 발생할 거다. 그 말씀을 잠깐만 한번 제가 뒤집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윌로우 칩 뭐 한 100큐비트 정도 되는 거 가지고 일반인들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쓰는 웬만한 비밀번호 한 6자리, 8자리, 10자리 정도는 그러면 그거는 쉽게 풀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일반 컴퓨터 갖고 해도 됩니다. 아, 그런가?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만든 비밀번호 이런 것들은 예. 예전에 논문 중에는 외국의 해커가 그 플레이스테이션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플레이스테이션에는 고성능 GPU 칩이 들어갑니다. 그쵸, 그래픽 그쵸. 가속기가 들어가거든요. 그쵸. 그걸 수백 대를 연결해서 병렬화시킨 다음에 그걸로 비밀번호를 풀었던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소인수 분해를 빠르게 많이 처리하는 거에 대항을 해서 비밀번호 알파벳도 넣고 숫자도 넣고 무슨 기호 문자도 넣어야 되는 거고 네. 그렇게 그래서 해서 예. 지금은 105큐비트짜리를 용량을 막 키워서 네. 수백만 큐비트로 늘려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뭐 16비트 컴퓨터, 32비트 컴퓨터, 64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이 빨리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양자 컴퓨터는 용량을 늘리면 네. 이게 서로 간섭 효과를 일으킵니다. 용량을 쉽게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용량을 키울수록 예.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아, 그러니까 이 100비트짜리를 네. 1000비트, 2000비트, 그럴수록 10,000비트 이렇게 에러가 할수록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구글 칩이 대단한 게 100비트까지 100큐비트까지 갔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에러를 많이 좀 낮췄다. 그렇죠. 그게 그래서 핵심이라고 요새 생각해요. 외신을 보면 예. 양자 컴퓨터를 볼 때 예. 에러를 쉽게 고치는 걸 발견했다. 어허. 이게 이제 외신에서 저 타이틀로 잡히는 이유가 어허. 그게 가진 그 파괴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러를 쉽게 보정할 수 있으면 음흠. 큐빗의 사이즈를 많이 늘릴 수가 있고 음흠. 그러면 수백만 큐비트로 조금 더 빨리 확대될 수 있고 그러면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비트코인 같은 걸 무력화시키는 시기가 조금 더 빨리 오니까. 어떤 기업들은 보면 이제 미국에도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들이 몇 군데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네. 물론 젠슨왕은 그 사실도 최근에 알았다고 합니다만, 그러면 그 기업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지금도 기업들이 우리의 기술, 양자 컴퓨팅 기술을 쓰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 기업들은 어디다가 쓰는 거예요? 뭘로? 그러니까 써보는 것과 그걸로 수익을 만들고 있다는 건 얘기가 좀 다르죠. 그러면은 뭔가 지금 자신들의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술을 AI 달린 코파일럿 갖고도 손익분기점을 못 넘었다고 그러는데 음흠. 그냥 써본 것과 예. 그게 진짜로 킬러 앱이 돼서 폭넓게 어떤 뭐 이익을 가져다 주는 건 전 얘기가 다르다고 보고요. 이게 진짜로 아주 중대한 기술이 될지 네. 아닐지 모르지만 세계 모든 정상들이 이건 무조건 일단 가봐야 된다. 뒤처지면 만약에 거기서 대박이 났을 때 영영 후진국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해서 무조건 가는 게 세 개가 있답니다. 일단 고 세 가지. 바이오, 그 다음에 양자, 예. 그 다음에 AI. 음흠. 이걸 제가 누구께 들었냐 하면 네. 대통령님께 들었었습니다. 어떤 대통령이요? 윤 대통령님이죠. 진짜.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님 자문을 하니까 음. 그 자문석상에서 자문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세계 정상을 만나봐도 어. 무조건 고를 하는 게 아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이오, 양자, 네. AI.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돼야 되고 네네. 지금 손익분기점을 못 넣는 기업도 많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크게 돈을 과연 써야 되느냐 이런 회의론적인 얘기도 있지만 만약에 이게 성공했을 경우에 한번 낙후되면 따라잡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국가 정책으로 삼아서 가야 그렇죠. 됩니다. 어. 저는 거기에 뭐 100% 동의하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각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무조건 고. 그래서 양자도 물론 이제 그 양자 컴퓨팅 기술도 마찬가지고 보안 기술도 같이 올라가야만 하는 거고. 그런데 이거 얘기하시면 아니 그래도 아무튼 10수년 후에는 양자 컴퓨터가 등장해서 그렇죠. 인터넷 뱅킹하고 비트코인에서 쓰는 그 수학 문제 풀 수 있다면서요. 다 뚫리지 않을까요? 그럼 다 무력화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 우려를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벌써 오래전부터 미국 정부 주도 하에 양자 내성 암호 표준화 준비에 착수를 했습니다. 거기도 내성이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에 해독이 안 되는 암호 기술을 양자 내성 암호. 영어로는 PQC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 이렇게 얘기해서. 아하. 그래서 표준화 작업은 거의 완료가 됐고요. 지금 미국은 뭘 하고 있냐 하면 로드맵을 세워서 중요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양자 내성 암호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념으로 따지면 그 소인수 분해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더 난수로 만들어버리는. 다른 수학 문제를 씁니다. 아까 제가 예. 양자 컴퓨터로 빨리 풀 수 있는 수학 문제가 있는데 아. 양자 컴퓨터로 빨리 못 푸는 수학 문제도 있습니다. 모든 수학 문제를 다 빨리 푸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빨리 푸는 수학 문제 말고 못 푸는 수학 문제를 이용해서 다른 암호 기술, 보안 기술을 만들어내는 거 이미 만들었고요. 표준화 작업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거는 양자 기술 자체가 아예 그냥 통하지를 않는 다른 그렇죠. 세상. 맞습니다. 저기 막 종이 비행기 띄우고 있고 막 이런 느낌으로. 근데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면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또 호환성 문제도 있으니까 중요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나가는 겁니다. 아하. 그걸 뭐 퀀텀 마이그레이션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요. 네네. 그렇게 양자 내성 암호 교체화 작업에 국내 기업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삼성 SDS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결국에는 한켠에서는 막으려고 하는 거랑 한켠에서는 뚫으려고 하는 거는 이게 양자컴 시대 전후로 다 사실은 똑같은 거고. 네. 어느 기술로 가느냐? 사실 그럼 이것도 양자컴 기술로 앞서가느냐 뒤서가느냐 이걸로 인해서 그럼 이게 뚫린다 안 뚫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그 아예 차선을 바꾸는 게 만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양자 컴퓨터로 안 뚫리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양자 컴퓨터 말고 뭐 다른 컴퓨터가 또 나왔다. 네.
그러면 또 다른 수학 문제를 이용해서 보안 시스템을 꾸릴 겁니다. 그때 맞게. 네. 그래서 뭐 영원한 방패는 없습니다. 어. 이건 창과 방패 싸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원히 잘 다 뚫는 창도 나올 수 없는 거고 다 막을 수 있는 방패도 없는 거고. 네.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너무나 난해합니다만 이건 또 교수님이 특별히 또 쉽게 설명을 해주신 거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초반에 얘기하다가 이제 너무 첨단 보안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네네네. 이제 들으시면 거봐 안 뚫리는 거 없잖아. 그러니까 선관위도 문제 아니야. 아, 이렇게 또 기승전 선관위 질문을 하실까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네. 해킹으로부터 무조건적으로 안전한 기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자 시스템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수검표, 사람에 의존하는 선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전자기기는 보조수단이다. 이거를 반드시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 그 양자컴퓨터 양자 보안은 나중에 또 한번 어떻게 하면 좀 집중적으로 배워보셔야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님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이고, 아닙니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도 산업이 뭔지 알고 모르고 자기가 이런 경쟁력을 만드는 거예요.